자, 이제 우리가 1단계를 여튼간에 합니다. 공간을 데이터화하고 인간을 데이터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바꿀 수 있죠. 이것을 시간별로 쌓아놓고 한 번에 모아놓는 것을 저희들이 정보화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이 데이터를 모아서 정보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 정보화를 하는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모이느냐. 옛날에는 저 하나를 표시하는데 간단합니다. 저 사람 어디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나이가 얼마고, 아버지가 누구고, 뭐 어머니가 누구다. 뭐 대충 한 명을 정의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호적 초본 한 장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하고 뭐 표시를 하죠.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어제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고, 오늘 무슨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고, 시간, 공간에 따라서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편적 기록이 이제는 삶의 모든 걸 기록하는 라이프 로깅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래 봐야 데이터의 양은 그냥 펜타바이트보다도 안 됩니다. 예. 수 테라바이트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는 물 쓰듯이 쓰는 게 데이터입니다. 제가 1980년대 세계 한국 최초로 한글 프린터를 만들 때, 그때는 정말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별짓을 다 했어요. 요즘은 휴대폰 속에 사진을 사람들이 지우지도 않아요. 그 데이터 그냥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데이터는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죠. 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니까 이제는 데이터를 쌓아놓는 크기라든지 버라이어티, 빌로시티, 속도,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가 가치를 창출하게 되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정보로 바뀌죠. 그래서 4차 산업革命은 한마디로 현실과 가상이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공공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가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되느냐? 한 명 한 명의 정보로는 알 수 없었던 전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대 한 대의 차량 위치를 우리가 알아봐야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전체 차량 위치를 카카오 모빌리티에 다 모아봤더니 이제는 어느 길이 막히고 안 막히고 도착 예정 시간 다 나올 수 있게 되죠. 부분의 데이터와 전체의 정보는 서로 다른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빅데이터가 어디 있느냐? 클라우드에 모이죠. 자, 클라우드에서 옛날에는 저 별거 다 했습니다. 85년도에 제가 1985년도에 메디슨을 창업한 이후에 제가 한 일의 95%는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키보드 만들어줄 때도 없고 파워 스플라이 만들어줄 때도 없으니까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사실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사오면 되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옛날엔 IT 시스템을 만들 때도 모든 걸 회사 내에서 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소위 삽질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하지 말자. 삽질은 누가 하냐? 삽질은 클라우드 업체가 삽질하면은 나머지는 다 갖다 쓰자. 자, 이래서 소위 CPU 메모리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이아스, 미드웨어를 공유하는 파스,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사스를 거쳐서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쓰자. 내가 애플리케이션 하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은 그게 메모리가 얼마를 먹든 뭐하든 간에 거기 필요한 거는 알아서 해라.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글로벌 컴퍼니가 되는데 이 친구들이 전 세계 IT 서비스를 자기 스스로 다 깔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최고로 하지 않는 일까지 다 해야 되죠. 이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많은 우리 스타트업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가 핵심 역량이 아닌 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을 없애는 게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다. 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클라우드를 가지고 공유하고 개별 기업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자.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온프레미스에서 이아스, 파스, 사스로 가면서 점점 내가 할 일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벼워집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비용이 2000년도에 500만 불에서 이제 5천 불로 주는 이유가 뭐냐? 제일 큰 게 오픈소스 클라우드, 그리고 대방 혁신 생태계. 이거에 의해서 1000불에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그 국가의 혁신 역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대한민국은 수많은 기업들이 같이 삽질합니다.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쟤도 하고 서로 안 믿고
공유를 안 하니까. 자, 이래서 이런 아마존의 람다는 그냥 써버렸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우리 한국의 네이버도 이와 같이 똑같은 서버리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서버리스 서비스는 그 다음에 그냥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믿고 가도 돼? 안 돼. 내가 거기다가 알리바바를 내 추가로 하나 더 할게. 이래가지고 이제는 81%의 기업이 멀티 클라우드를 쓰고 있죠. 즉 활용하되 종속되지 말라. 중요하죠. 활용하되 종속되지 말라.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쓰던 온프레미스의 데이터 센터들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두 개를 같이 쓰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난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한국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시픽 글로벌 같은 회사한테 물어보면은 여기서 잘 알려줍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돈 받은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러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정보화진흥원이 파스타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쓰는 게 좋은 얘기죠. 그래서 현실 세계는 데이터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는 정보화로 집약이 되어 있죠. 자, 두 개의 세계는 가상 세계는 집약되어 있는데 데이터는 이해 안 되고 현실은 통합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묶어놓고 같이 보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진흥화 단계입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 데이터로 모아놓고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하면은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바꿔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이제는 인공지능 소스코드 다 GitHub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LG, 삼성, 우리 챗봇부터 시작해서 참소 로봇 다 인공지능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뒤에 보시면은 뒤에 오픈 소스 리스트가 지금 한 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 자기들 개발 안 해요. 예, 이제는 인공지능 다 오픈 소스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다 개발한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정말 인공지능을 그거 가지고 핵심 역량을 가질 회사들은 해야 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뭘 하느냐? 활용할 인력을 키우자. 그래서 텐서플로우 같은 오픈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이제는 엑셀과 같은 활용을 하자. 그래서 이러한 활용 결과는 또 나 혼자 쓰지 말고 이제 남들과 공유해서 쓰자. 삽질을 다 같이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가 공유 전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인공지능 발전은 우리가 흔히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덕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가속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강력한 GPU가 있고 거기에 가속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방대한 학습 따로 빅데이터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고양이하고 개를 구별하지 못하던 애입니다. 근데 6년 만에 이제 사람보다 사람을 잘 구별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인공지능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논문도 그냥 무조건 아카이브에 올려서 공유합니다. 사전에 논문 심사 그런 거 할 시간 없다. 그래서 아카이브에 올려서 공유를 합니다.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큽니다. 그뿐인가요? 소프트웨어. 우리가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를 비롯한 주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부 다 GitHub에 개방되어 있습니다. 100%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용하는 것도 개방 생태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인공지능이 발달했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발달에 있어서 주요 분야들, 음성인식, 영상인식, 자연인식을 넘어서 이제는 크리에이티비티까지 발전하고 있죠. 잘 알려진 거지만 사람보다 사람을 인식하는 능력이 인공지능이 없죠. 자, 음성과 영상은 물론이고 이제는 뭐 기체만 있지만 얘가 알아가지고 디테일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스케치를 했지만 고양이 그리고 물론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자이너들이 복잡하게 수많은 디자인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간단한 스케치만 해주면 나머지는 얘가 알아서 여러 개 만들어면 오케이, 그 중에서 이거 마음에 드네 하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지만 알파고한테 너 그 수를 왜 떴니? 설명을 안 해요. 설명 안 하니까 협력을 할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반복되는 일을 로봇이 하고 창조적인 일을 인간이 하려면 둘이 서로가 대화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중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실제로 적용되는 수준까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알파고가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죠. 내가 이 수를 뜬 이유는 이렇게 해서 뜬 거죠. 그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인공지능 전략이란 개발보다 활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이것이 아니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활용만 하면 되고, 활용 인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수많은 인공지능 소스 코드가 개발되어 있고 공유되어 있고 우리는 데이터만 있으면 되죠. 인공지능을 엑셀 갖다 그랬는데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박병호 사장님도 그렇게 주장하시죠. 예. 실제로 인공지능 응용 회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세계적인 스카웃들도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엑셀 같은 거죠. 자, 엑셀을 보세요. 엑셀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수식이 있고 입력을 집어넣으면 출력이 나오는 게 엑셀이잖아요. 반대로 한번 해보죠. 입력을 알고 출력을 알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수식을 알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우리가 거꾸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입력과 출력을 알았을 때 수식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엑셀과 같다. 자, 이렇게 엑셀과 같이 쓸 수 있는 구글의 오토머신 러닝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장 교육에 활용되는데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의 우리 박병호 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예, 박병호 사장님께서 이런 걸 개발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광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t3q.ai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결국 데이터와 인공지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을 게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엔진이면 빅데이터는 연료입니다. 두 개를 빼놓으면 가능하지 않지. 이 인공지능을 레고처럼 조립해 쓰는 팩텀이라는 글로벌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자, 엔진의 원리를 몰라도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인공지능 몰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T3Q의 응용 사례가 있습니다. 자, 치과에서 두부 엑스레이를 가지고 실제 계측정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전문가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한테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이거 일주일에도 안 걸렸죠? 2, 3일에. 자, 2, 3일 트레이닝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얘한테 자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떻게 계측점을 잡을래 그랬니까 얘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한 2, 3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응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례가 여기만 있을까요? 당연히 수없이 많죠. 자, 이게 보험사정인이 일일이 우리 보험사정인 서비스에 보험 가입자가 사진을 보호명 보내오면 이거 가지고 보험 사정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냥 학습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요 사진을 보험 가입자가 보내오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사고 인식 99% 해가지고 보상 비용 자동차 안전 이게 일도 없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공장의 불량 영상, 생산성 지표, 생산 라인 관리, 영업에서 영업 실적 관리, 재고 최적화, 문서 관리, 고객 관리, 팀 관리, 수수료 관리, 제한 훈련, 체증 관리, 나머지는 그만 읽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불과 며칠이면은 가능하답니다. 물론 데이터는 있어야죠. 데이터는 있어요. 알고리즘은 공짜입니다. 예, 알고리즘은 공짜. 알리바바도 공짜인가요? 예, 뭐 주요 기업들은 다 공짜로 완전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어디 가서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여기 배우는 프로그램인데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카이스트도 여기 양재 R&C 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하는 대구에서, 치스는 광주에서, 그 다음에 무크 강좌가 이제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현실로 가지고 나와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스마트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디지털 트랜스폼에 의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해서 현실로 가져가 나오는 6개의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은 우선 CPS 디자인부터 시작합니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디자인을 하자. 이건 에어비앤비가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여행의 스토리를 입히자. 그래서 여행의 본질은 숙박이 아니라 바로 여행이다. 그래서 고객의 여행 경험을 스토리화하고 이것을 캐릭터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 런칭한다. 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여행을 스토리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거죠. 우린 디자인을 했을 때 그래픽 디자인에서 인터랙션 디자인, UX 디자인, C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을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시하는 게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필요하다. 왜?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니까. 이래서 이 두 개의 서비스 디자인을 합친 것을 CPS 디자인이라고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 CPS 디자인의 이 8단계 프로세스를 그린 겁니다. 첫 번째는 기회 포착. 어떤 기회냐? 현실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냐? 그 다음에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회들입니다. 자, 그런 기회들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터가 대표적인 기회죠.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봐야 되느냐.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모델을 설계하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체 프로세스의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거기에 13가지 기술이 단계마다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은 내가 만들면 안 되고 이것은 갖다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남들과 협력하기 위한 표준 생태계의 호환성을 가지고, 그런데 모든 걸 남들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과 차별화되는 특허를 가져라. 그래서 95% 호환성, 약간의 5%의 차별성.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가볍게 시작해라. 린 프로덕트. 하고 완벽하게 시작하지 말고 가볍게 시작해라. 이것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8단계 CPS 디자인 프로세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 관광을 한다 그러면 도시의 정보 수집, 결제 활동, 관광지 방문 평판에 걸쳐 가지고 정보 수집 주로 온라인에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결제 확정, 뭐 사진은 온라인 하고 구글 맵에 입력하죠. 관광시 오프라인에서 하고 경험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관광 경험 올리는 건 또 온라인에서 하고, 찾아가는 건 또 온라인에서 하고, 경험 남기고, 이 일련의 일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현실로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는 3D 프린팅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 때 옛날에는 디자인하고 그 결과를 모컨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냥 3D 프린팅을 하는데 3차원 모양, 큰 거, 작은 거, 큰 거, 각종 재료를 다 쓸 수 있죠. 자, 모양에 의해서 그 안에 지능을 집어넣는 것은 오픈소스 하드웨어가 이제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것들이 제로 투 파이널까지 소프트웨어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려면 힘들다. 요즘은 표준화된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쓰니까 하드웨어 만드는 시간이나 소프트웨어 만드는 시간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두 개가 다르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냐?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선생님께서 페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냐 봤더니 깡통 로봇이에요. 아, 제가 왜 깡통 로봇을 만들었나? 그랬더니 깡통 로봇에 IBM 왓슨을 연결하니까 얘가 무지하게 똑똑해집니다. 이제는 모든 게 연결된다. 그러기도 오늘 카이스트는 연결이 안 되어 있지만은 연결됩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작년도 기준으로 공공부문의 92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되게 손님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수많은 메이커 스페이스에 엄청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일이 따로 뭐 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정신과 인지 욕망은 증강 가상 현실입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증강 가상 현실, 뭐 거기다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까지 쓰는데, 자,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증강 가상 현실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정보를 내가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면은 저 건물의 이름, 사람의 취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물건을 보고 나서 저 제품의 분해 조립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상현실로, 증강현실로 보면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쓸 수 있고, 산업에서 쓸 수 있고, 에듀테인먼트 쓸 수 있고, 모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떠난다는 거죠. 심지어는 내가 관광지를 갔는데 내가 아는 친구가 1년 전에 여기를 다녀갔다 갔는가 확인해 보려면 이 증강 가상현실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수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죠. 블록체인은 핀텍과 더불어서 이제 뭘 하느냐, 거래, 저희 욕망을 거래하게 됩니다. 수많은 거래가 전부 다 이제 핀텍으로 합쳐지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쉬운 기술이죠. 자, 블록체인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 차 박사님하고 저 거래해요. 그러면은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사인하고 스탬프 찍고, 그 거래한 것들을 이 방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이 블록을 연결하면 체인이 되고, 물론 각각 암호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정당한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검증하세요. 이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사전에 검증을 하고 거래를 했어요. 은행에서 검증했죠. 이제는 거래하고 나서 사후에 모두가 검증하죠. 차이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모든 것이 신뢰가 이제는 사전에 검증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 암호화폐, 공공보안, 산업운용, 거래결제, 이 모든 분야를 다 쓸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빌리거나 에어비앤비를 쓸 때 일일이 가서 계약하고 아니라 블록체인 가지고 계약하고 거래하고 끝나버립니다. 블록체인은 흔히 작업증명이라는 블록체인 내부의 우리가 증명 기술, 그리고 그걸 활용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비스 내 증명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뭐 할래? 그래서 수많은 상위 서비스 혁신이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세부 기술이 아니고 어떻게 블록체인을 활용할 것이냐. 답은 하나입니다. 신뢰가 필요하냐? 그런 블록체인. 신뢰가 확실하다? 블록체인 필요 없습니다. 자, 게임화는 기술과 인간의 욕망.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으로 느끼는 재미와 그들이 느끼는 미학적 감정들을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죠. 게임은 재미가 있는데 현실은 재미가 없죠. 게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칸 아카데미는 이건 분명히 교육 사이트인데 의미와 재미를 합칩니다. 재미와 의미를 합쳐요. 그래서 역량이 성장하고 재미가 만들어져요. 게임으로 교육하고 도시를 구현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동기부여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두들겨 패는 채찍도 어렵고 당근을 주는 것도 어려워. 그럼 뭘 줄 것이냐? 재미를 줘야지. 그래서 성공하려면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입니다. 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차역이 플랫폼이 있죠. 플랫폼은 가장 간단한 설명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했더니 X 3개 쓸 걸 1개로 줄였어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X 2개 값을 줄였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X가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ABC가 앱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 괄호의 비용이 X보다 비싸다면 이게 안 되겠죠. 이 괄호 비용을 줄인 게 바로 인터넷이죠. 자,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제 플랫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니까 X 비용이 줄어들면서 코스트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혁신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밸류에서 코스트를 뺀 차이인 가치 창출이 커지죠. 자,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그 플랫폼의 법칙은 커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매력 있게 키워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 트랜스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제적인 구현 사례를 지금부터 15분 동안 이 자료를 지금까지 만든 주광진 책임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합니다.